반갑습니다. 오늘 세계 시민 시대를 맞아서 홍보 플랫폼 미션이라는 그리고 굿 헬스 미션으로 초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송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나? 네, 좋습니다. 네, 강의한 사람한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게 강사들을 간을 빼먹는 방식이요. 아니 나도 그거 아는데 그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되더라고. 그 시간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막 피드백이 좋잖아요. 그러면 막 뭐 간을 막 심장까지 빼죠. 그리고 후에 아니 왜 그랬지?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스태프들이 맨날 말리는 게 그겁니다. 아 좀 말 좀 아껴서 하라고. 근데 그 시간에는 안 돼. 잊어버려. 막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사 혼 빼먹는 방식이 그냥 으쌰으쌰 해주면 됩니다. 아, 진짜 애 같아요. 근데 그게 강의 중에는 딴 생각이 안 나거든. 다 거기 몰입돼요. 아마 해보시면 다 알 거야. 이 심정을 알 거라고. 저도 잘 써먹습니다. 그거. 자, 오늘 그렇게 해서 한번 재미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은 지난번까지 했던 그 엔잡러 시스템하고는 좀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세계 시민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인지하게 되면서 세계 시민 교육과 우리 홍보 플랫폼 미션이 굉장히 깊이 맞닿아 있다는 걸 발견하고 오늘 첫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샘플로 샘플 청강.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이 세계 시민으로 사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웬 생뚱맞게 세계 시민이냐, 대한민국 국민인데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세계 시민에 대한 이슈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어떤 사람은 지구인이라는 말도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글로벌 시민이라는 말도 쓰는데 세계 시민이라는 이슈를 다루기 전에 이 영상 하나를 같이 한번 보면 아주 유명한 영상이죠.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그 보이저호가 그 태양계 밖을 나갈 때 거의 수명이 닿을 때쯤에서 계속 우주로 나가고 있는데 칼 세이건이 제안을 했어요. 야, 참 먼 거리에서 태양계 밖 그 근처에서 지구를 한번 보자. 그냥 저 우주로만 나가고 있는데 돌려서 지구를 한번 보자. 이게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그 나사에서 지금 모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주선 방향을 돌려서 지구를 촬영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의사결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의 1년 만에 통과가 됐어요. 1년 만에. 그것도 왜 통과가 됐냐면 우주인 선장이 총대를 맡으면서 자기도 보고 싶었던 거야. 우리가 보통 지구 보면 달에서 보는 지구는 정말 푸른 행성이잖아요. 근데 태양계 바깥 그 정도에서 지구를 본다면 지구는 어떻게 보일까? 상상으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 본 적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1년 만에 그게 통과가 돼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Voyages were guaranteed to work only until the Saturn encounter. I thought it might be a good idea just after Saturn to have them take one last glance forward. 이야기를 하면서 해볼게요. From Saturn, I knew the Earth would appear 토성에서부터는 지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지구가 작게 보입니다. 지구는 그저 한 점의 빛이죠. 여기. Hardly distinguishable from the many other. 딱 이거죠. 주변에 있는 다른 불빛과 뭐 비슷한 거죠, 이렇게. 딱 이거 하나, 지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푸른 행성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점 하나,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정말 인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저 먼 거리에서 지구를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영상이죠. 이걸 보면 이제 주변 행성, 태양과도 멀고 지구의 요 점 하나, 이 속에서 이걸 찍는 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나사 사람들이 많이 말을 했어요. 그저 우리는 이 조그만 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아폴로에서 보내온 그 사진을 토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게 엄청난 지구 속에 처음으로 우리는 지구를 본 거예요. 예. 저기가 우리 집이고 우리의 사는 곳인데 기쁨, 슬픔, 희노애락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살면서 희노애락을 느끼는데 그뿐이 아니죠. 전쟁, 파괴, 발명, 탐험, 성인, 죄인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조그만 곳에서 지구는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 속에서 아주 조그만 무대, 이 안에서 전쟁과 황제들의 호화호식과 영광, 이 점 안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뭐 5,000년, 6,000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역사 안에 이 조그만 지구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얼마나 많은 오해하고 죽이고 살리고 증오하고 사랑하고 이 작은 점 안에서 말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산에만 좀 올라가도 아파트가 성냥갑처럼 보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우리의 역사는 사실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망하는지 알죠? 몰라요? 예, 천문학의 발달에 의해서 지구가 앞으로 망하는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는 은하계라는 이 안에 이제 점이잖아요. 이 은하라는 게 하나의 그 은하 구조, 하나의 그 묶음입니다. 블랙홀을 중심으로 은하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가 안드로메다라고 우리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게 이 은하계보다 수십 배 커요. 그게 지금 은하계하고 안드로메다 성운, 이 성운이 이렇게 지금 충돌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워낙 머니까 초속 거의 뭐 10만 킬로씩 달려와도 앞으로 몇 억 년 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자, 그게 첫 번째 이제 지구 사멸이에요. 예. 은하하고 우리 지금 은하성운하고 저 안드로메다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하 안에만 1,000억 개거든요, 별이. 그러니까 저쪽은 10배 많아요. 그놈들이 부딪히면 정말 볼만하겠죠. 예, 지금도 은하끼리 부딪히는 것이 우주에서 잡히고 있어요. 두 번째 버전은 태양이 수소를 다 때우면 헬륨으로 바뀌고 헬륨이 다시 다른 물체로 바뀌면서 태양이 이제 막 터지는 겁니다. 예, 엄청나게 빅태양으로 바뀌는데 태양이 얼마나 커지느냐 하면 수금지화니까 수금 금성까지 태양이 커져요. 그럼 그 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구는 그냥 슉 그냥 흔적도 없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버전.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행성 충돌 버전이죠. 행성 충돌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어쨌든 뭐 오늘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태양이 이게 커져서 이제 다 연료를 다 떼고 나면 이게 다 똑같아요. 모든 별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폭발하거나 커지거나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전 지금 우주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규모가 큰 놈은 초신성으로 폭발해버리고 태양은 폭발 단계까지 규모가 안 커요. 그래서 폭발까지는 안 가고 모든 연료를 다 떼버리면 그냥 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열을 발산시키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몇 억 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오지 않을 일이지만 행성 충돌은 올 수 있어요. 지금도 막 지나가는 행성들이 많거든요. 행성이 아니라 운석. 그런 것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거 막으려고 한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는 우리의 인류가 이 속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한 점 안에서. 자, 이럴 때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우리는 대한민국을 경계를 놓고 대한민국, 민족성을 놓고 대한민국이라고. 근데 지구라는 관점에서 쳐다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나 시도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창백한 푸른 점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싸우면서 원수지면서 살 이유가 있겠냐. 이게 우리 유일한 집인데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집인데 네, 이 얘기가 지금
칼 세이건이 그 푸른 점을 보면서 남긴 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얼마나 좁으냐 이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거리감이라는 게 있어요. 거리감. 유럽은요, 지형이 복잡해가지고 알프스 산 하나 끼고 양쪽에 사는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알프스 산을 넘어서 만나면 뭐가 되겠어요? 서로 원수야. 뭐 따질 게 없어요.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거죠. 죽일 때는 어떻게 죽여야 되는 줄 아세요? 유럽 전쟁의 특징입니다. 애기 하나도 안 남기고 죽여요. 몰살연 전쟁입니다. 왜요? 하나만 남겨두면 걔가 도망가면 50년 후에는 인구 만들어가지고 복수하러 옵니다. 그 복수하러 오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또 몰살이에요. 하나도 안 남겨요. 왜? 남겼다가는 바로 몰살당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 시대의 전쟁을 보면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가서 강아지 뭐 동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신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때 문화였어요. 그게 전쟁 문화였습니다. 하나라도 살리면 내 민족이 다 죽어요. 그래서 절대로 남기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대적 관계로 오랫동안 살아왔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적대적으로 살까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족 간에는 그렇게 싸우지 않죠. 가까우니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절대 싸우지 못합니다. 왜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왜 싸우지 못하는지 아세요? 가까이 지내면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옆 사람 괴롭히면 나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면요, 나도 힘들어요. 저 사람이 울고 있는 거 계속 볼 수 있나? 막 화난 모습 볼 수 있나?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괴로우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괴롭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면 저 사람이 울거나 죽거나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래서 어거스틴인가?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신경계가 다 내게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 자, 여러분, 모든 신경계가 연결됐을 때 좋은 점. 저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저 사람이 기분 좋으면 나도 기분 좋아. 자, 여러분, 연결할래요? 분리시킬래요? 시작. 이 지구상에 불안, 공포, 고통이 많을까요? 행복, 기쁨이 많을까요? 전체 지구촌 전체 인구를 통틀어서 했을 때 비율로 나누면 고통적이 많을까요? 행복적이 많을까요? 시작. 행복이 많아요? 지금 저 굶어 죽어가는 수십억 명 어떡하려고? 왜 신이 인간의 정신과 신경계를 다 분리시켜서 독립형 인간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진짜 신경을 다 연결시켜 놨으면 우리는 지금 그죠? 행복이야 괜찮지만 지금도 죽어가고 그죠? 고통받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내가 다 지금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신은 이 고통을 매일 매 시간 몇 초 느끼면서 살고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그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서 모든 신경계를 다 분리시켜서 독립적으로 놔둔다. 근데 이러다 보니 우리 좋게 하려고 했더니 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 연결해줘? 어거스틴이 기도하다가 내가 신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엄청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신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정말 알고 싶느냐? 그럼요. 당연히요. 꼭 알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서 신의 마음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면서 세상의 가장 큰 고통, 온 우주의 고통들이 막 다가오는 그걸 고백합니다. 이게 신의 마음이었다면 저는 빼주십시오. 빼주십시오. 단 1초도 견딜 수가 없어요. 70억 인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내가 다 느낀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계 시민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온 신경을 다 연결시킵니다. 어때요? 뭐 다른 방법 있어요? 네, 뭐 가장 깔끔합니다. 누구도 안 괴롭혀요. 그죠? 네. 뭐 해주겠어요, 대려? 잘해줘야 돼. 네, 이게 세계 시민 되는 방법입니다.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 오늘 제가 세계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아들에게, 갓 태어난 영아들에게 아주 이상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얘들이 제일 힘이 센 곳이 어디예요? 어머니들 잘 아시죠? 아기심이야. 아무튼 위험이 닥치면 무조건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요 힘 엄청납니다.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세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자기 귀를 만졌네. 그래서 귀를 만지고 당겼는데 아파. 아프면 힘이 더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우리가 통증이 있으면 힘이 더 들어가잖아요. 아프니까 힘이 들어가 더 당겨. 막 울면서 이게 영화계에서 발견된 사실입니다. 그때 그걸 발견한 이제 학자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연구해보니 당연한 거죠. 의식이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의식이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액션이 나의 아픔을 초래한다라는 인지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당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이를 보고 지금 웃어요.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옆 사람 꼬집으면서 못 느껴. 아이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그 고통이, 그죠? 내가 하는 행동이라는 걸 못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괴롭히면서 나도 괴로워지거든요, 이제. 누군가를 괴롭히면 어떻게든 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리로 돌아오고, 시간이 짧으면 달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왜 그래? 라고 물어. 그죠? 그렇죠. 자기가 괴롭혀놓고 막 화나고 울고 그러면 왜 그러는데? 못 느껴요. 우리는 지금 아이가 자기를 괴롭히면서 느끼는 것을 보고 웃으면서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은 내가 준 고통의 복리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지적 확장의 분리의식이라고 해요. 나의 인지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나의 액션이 어떻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힘들게 한 게 다시 내게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같이 힘든 건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리의식이라고 해요. 이 의식이 확장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아프면 가까이 있으면 분명히 내 영향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리가 멀더라도 나의 영향력이 있겠지만 가까운 경우에는 100%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너에게 아픔을 준 요인이 뭔지만 먼저 생각하면 보통 힘든 사람 앞에 좀 힘든 사람이 짜증내고 화내잖아요. 보통 절망을 느끼는 것은요, 나하고 싸울 수 없는 사람이고요. 화를 내는 사람은 나하고 좀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본 군사들이 군인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면 부모들 아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인지적 확장을 할 수 있다면 내 주변이 모두 다 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지구인이 되는 것이고 세계인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이것 때문에 사실 한 40대에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곁에서 힘들면 대부분 예전에 반응은 이랬죠. 힘들어서 이제 아내나 어떤 누가 힘들면 짜증내요. 보통 힘들 때 슬퍼하는 건 나하고 싸울 수 없는 상태니까 슬퍼하는 건 내가 격려하면 되는데 조금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요. 힘들 때. 맞죠? 그러면 대뜸 반응이 왜 그러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
근데 지금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오랫동안 화를 참고 있다가 화를 낸 거거든. 맞죠? 대부분 그래요. 우리 관계 속에서. 40대 이후에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누군가가 힘들다면 나하고 대응할 수 없는, 경쟁할 수 없다면 슬픔에 빠져 있을 것이고, 더 경쟁할 수 없다면 절망해서 자살을 할 것이고, 조금 더 올라와서 나하고 좀 힘겨루게 되는 사람은 화를 낼 것이다. 어떤 쪽에는 이거를 불편한 감정이라고 해요. 이 불편한 감정이 나타날 때 마치 울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듯 화를 내는 사람에게 도움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화낸 사람에게는 왜 그래라고 그냥 따지게 돼. 그때도 너 얼마나 힘들어 왔으면 지금 화까지 났니?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제 감정이 엄청 행복해졌어요.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어떤 불편한 상황이 나타나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별로 없어지는 참 중요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지구 시민이 된다는 것, 세계인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 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지구마을의 통계적 이해를 한번 봅시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지구에 사는 사람이 모두 100명이라면 남자 51, 여자 49, 기독교 31, 이슬람교 23, 종교 없음 16명, 힌두교 15명, 불교 7명, 아동 청소년 23명. 그 다음에 10명이 전체 돈의 84%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90명이 16%의 돈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고 26명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23명은 생명을 위협받는 환경, 전쟁, 분쟁에 처해 있다. 이들의 아픔이 우리하고 함께 같이 느껴진다면 어떨까? 근데 재밌는 것은요, 남을 이해하는 역량은 어디서 발전할까? 생각을 많이 하면 될까? 아니면 다른 게 있을까? 통계에 의하면 고통받는 사람 옆에서 오래 지내면 상대방 이해 능력이 높아진답니다. 성인, 성녀들이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잖아요. 왜? 매일 보니까 신경은 아니지만 시선에 의해서 오감이 느끼는 느낌이 온몸에 내재되면서 암묵지로 체계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고양이나 외환동물, 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애들을 키우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의식을 형성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큰 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옆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보기도 싫잖아요. 저도 틱톡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보다가 막 고통받는 동물들, 사자한테 잡혀먹는 사슴들 보면 그냥 눈이 그냥 감겨. 더 보고 싶지가 않아. 너무 불편해. 예. 그런 것도 불편한데 주변에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불편하겠나. 그렇지만 그걸 자주 보고 많이 보고 가까이 보고 하면 우리 안에 동병상련과 같은 그런 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잘 사는 사람이 자꾸만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죠? 잘 사는 사람은 그런 기회를 볼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 6.25 지나고 일제시대 지나고 6.25 지나고 했을 때 우리 어른들 좀 가족들 보면 정말 가족애가 돈독하죠.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구마을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왜 우리는 싸우는가? 이렇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어떤 나라에서는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됩니다. 베트남, 대만은 아침 식사를 밖에서 간단하게 사 먹는 경우가 많고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미역국 등의 국물 종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더운 동남아시아 지역과 지중해 근처 중동, 중남미 지역은 식사 후 낮잠을 잡니다.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 와서 힘들어하는 것은 무릎 꿇고 앉는 겁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존경으로 보는데 거기는 치욕으로 봅니다. 예. 임신했을 때 사진을 찍지 않고 몽골에서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꽃게 해산물을 먹지 않고 육식을 합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하냐면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양성이 뭘 만들죠?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넌 왜 그래? 예, 거기서부터 이제 불편한 감정들이 쌓여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어르신들이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지 맘대로 하는 거 보면 진짜 어쩔 때 짜증나죠. 그 다양성이거든요. 예. 다양성에 대한 이해, 이게 바로 지금 세계 시민을 향한 우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구마을의 빈곤과 기아를 보면 예, 이런 모습입니다. 약 8억 명이 기아 상태고 그 다음에 1억 7천만 명의 아동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예, 정치적인 이유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의 아동들을 보면 거의 4억 2천만 명이 지금 분쟁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분쟁 지역이죠. 지구마을의 기온 변화도 심각하죠. 예, 우리 한국만 해도 요즘에 기온 변화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엔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느냐? 유엔에서 2000년에 유엔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요거죠. 새천년 개발이라고 해서 2000년 9월 뉴욕 유엔에서 189개국 정상이 모여서 새천년 선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세부 목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네. 빈곤 기아 퇴치, 초등교육 달성, 양성평등, 유아 사망률 감소, 산모 건강, 말라리아 퇴치, 환경 보장, 파트너십 구축, 이렇게 8가지로 잡았습니다. 요걸로 한 결과 그래도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네, 그 덕분에 2015년까지 평가를 해보니 상당히 나아졌죠. 네, 이렇게. 그래도 아직도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난 기아 문제가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아 인구 또 감소는 했는데 아직도 크게 감소가 안 됐죠. 양성평등도 지금 많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차이가 너무 많죠. 23%면 50%까지 본다면 양성평등이니까. 자,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까지 15년간의 미션을 마치고 2016년에 다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자, 그러면 2030 지속 가능 발전 하면서 그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어요. 자, 1. 빈곤, 2. 기아, 3. 질병, 웰빙, 4. 교육, 양성 평등, 그 다음에 물과 위생, 에너지, 일자리, 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공동체, 그 다음에 책임감 있는 소비 생산, 기후 변화,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 파트너 총 17개로 세부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시민, 세계 시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한 세계 시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로는 세계 시민에 대한 의식이 잘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앞에서 칼 세이건의 우주 영상과 지구 영상과 그리고 우리의 신경계가 정말 연결돼 있다면 이라는 더 극적인 가정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리 가까울수록 더 우리는 연민을 많이 느낀다는 거. 어려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 많이 느낀다는 거. 그리고 연민을 많이 느낄수록 느낀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죠. 왜? 결과적으로 남을 괴롭힌 사람은 그 보복을 복리 형태로 언젠가는 다 받게 됩니다. 이 세상 공짜 없습니다. 받는 것도 공짜 없지만 주는 것도 공짜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계 시민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유엔에서 채택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기는 하지만 실은 우리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내 인지의 확장, 나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돌아와서 나에게 다시 아픔으로 돌아오는 거야. 행복으로 돌아오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면 베풀수록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한 편에 속해요. 예. 제 자랑 같아서 좀 말하기가 그런데 워낙 그냥 착실히로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누군가를 도와주는 마음이 그냥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예, 좀 뭐 비슷할 거예요, 우리도 다. 예. 근데 제가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책을 20대 때 한 고전 1000권을 한 3년 만에 읽었어요. 고전 1000권을 읽고 났더니 머릿속에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게 뭐였냐? 우주의 진리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랑의 기본은 무시하지 않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무시의 반대는 존중하는 거예요. 예.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면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하면서 존중할 수는 없어요. 요거에 대한 인식이 정말 온몸에 채워졌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기반이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를 바보라고 하지 말라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 무시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지. 그러고 나서 가드너 박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랜 연구 끝에 모든 이혼의 밑에 있는 모든 이별과 이혼의 밑에 있는 마지막 감정을 마지막 행동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무시였습니다. 야, 이건 대단했어요. 가드너 박사의 그 엄청난 연구 결과는 모든 실험을 통해서 다 밝혀냈어요. 어떻게 실험한 줄 아세요? 부부들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결혼할 때 약조를 해요. 서로. 너 이 실험에 동참해 주겠느냐?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년간 당신의 삶, 둘이 사는 삶을 특별한 특정 삶 빼고는 나머지를 다 비디오를 촬영.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부부 삶이니까 외부 공개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수십 쌍을 그렇게 촬영을 해두고 이혼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이혼한 사람이 하나씩 나와요. 2년, 3년, 4년 이렇게. 그럼 이혼한 사람의 비디오를 모두 수거해서 그때부터 분석을 들어가요. 그렇게 이혼한 사람의 비디오를 하나씩 둘씩 계속 나오니까 계속 분석을 해서 도대체 무엇이 이혼을 하게 만들었는가. 왜요? 보통 이혼 설문에 쓰라고 그러면요. 이혼 설문에 쓰라면 대부분 다 성격이 안 맞다, 돈을 못 번다, 바람 폈다, 뭐 이런 것들이 주요거든요. 야,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건 다 피상적인 거예요. 저 밑바닥에 있는 어떤 것이 요거에 결부를 시켜서 이것이 이유로 드러나는 거죠. 그 마지막 밑에 들어있는 거에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남자든 여자든 무시하는 언어와 태도와 행동이었어요. 행동 무시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폭력이에요. 행동 무시의 핵심은 폭력과 살인이야.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무시는 살인이야. 얼마나 무시하면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 폭력이요. 태도의 핵심은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태도로. 그리고 언어로 상대방을 무시받으면 생기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수치감이라고. 수치감 이퀄 자살 감정이라고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무섭죠? 가드너 박사의 연구는 얼마나 유명했던지 대기업에서 전부 이 교육을 아예 시스템으로 받았어요.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 그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무시를 이혼한 사람의 비디오를 분석 조사해서 통계를 내보니 무시를 했다. 그럼 이혼율은 거의 95%. 근데 그 무시가 결혼할 때만 안 보여. 엄청 자제를 해. 그러다가 결혼이 좀 친밀해지면 그때부터 언어, 태도, 행동의 무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그 무시를 갖고 이혼했다라고 말하기가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무시를 받았다는 소리는 내가 뭔가 좀 딸린다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왜 이혼했냐고 물으면 무시받았다는 소리는 못하고 바람 폈다, 돈 못 벌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 이 실험을 정말 십수년 하면서 엄청난 인류의 정보를 만들어준 거죠. 저는 기독교적 경전, 불교적 경전, 모든 경전에 나온 핵심 요소가 무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존 가드너 박사의 연구 결과와 딱 연결하면서 와, 너무 중요한 발견이었던 거죠. 전 그래서 아마 여기도 저를 만난 사람들 여기 안에서 몇 번 계속 봤겠지만 정말 작은 행동이나 언어로 내가 무시를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엄청난 자존감의 하락이야. 내가 지금 좀 나보다 역량이 떨어지고 나보다 뭐가 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은요. 심지어 장애인하고 같이 가면 생각 없이 먼저 가는 것도 무시거든요. 예, 이런 작은 무시, 대화하다가 막 쓸데없는 일 막 얘기하면 정말 말하기 그렇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예. 그때도 나는 혹시나 내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까봐 엄청 고민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그 이야기를 스톱을 시키거나 회전을 시켜서 내가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다면 나도 짜증이 나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던지거나 기타 말꼬리에 연결해서 내 의견을 말하거나 등등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상황을 없애줘야지 나도 사람인데 계속 견딜 수는 없거든. 그래서 아주 우회해서 기분 나쁘지 않고 무시가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상황을 반전시키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같이 간 사람들이 막 나한테만 옆구리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바꿔가지고 마지막에는 정말 그분이 불편하지 않는 상태로 대화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그 놀라운 경험이 하나 바로 이 무시에 대한 인지였습니다. 저는 경전을 불교 경전에서 기독교 경전에서 하무라비 법전이 아니라 원불교 경전까지 다 섭렵해서 다 읽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 기반에는 무시가 그 성인들이 다 깨달은 핵심이었어요. 네, 정말 저에게는 큰 발견이었죠.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 무시에 대한 자기 인식, 내가 무시할수록 내가 너무 기분 나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이런 자기 인식의 자존감의 파괴, 이게 만약 느껴진다면 어떤 사람도 무시라는 액션을 또 언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세계 시민이 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한 세계 시민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는 세계 시민 의식이 생기기는 힘들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제 팩트로 봅시다. 세계 시민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통의 이유는 뭘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태어난 이후에 인류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살아온 과정에서 인류의 모든 목표는요, 총 생산량 증가였습니다. 왜? 지구촌 총 자산을 인구수로 n분의 1로 나누면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그게 지금까지였어요. 지금 이전에 모든 인류가 겪었던 일인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미 지구는 n분의 1로 나눴을 때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풍족한 상황이 됐다는 거 아세요?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n분의 1로 나눠서 모두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빈부의 격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인류가 추진해온 총 생산량 증가는 거짓이었죠. 지금은 총 생산량 증가가 아니라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분배 시스템이 작동이 되도록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 거기서 딱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인데 딱 이 얘기예요.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으면 정치라는 제도를 세상에서 모두 지웠을 것이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를 앞세워서 뒤에서 부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진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나온다면 그거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도 그 제도를 절대 표면에 부각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 부가 뺏기니까. 참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예. 자, 오늘 첫 시간에 세계 시민 시대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가야 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부의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가 된 거는 부를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를 나누지 못해서잖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부를 만들고 있고 어떻게 부를 분배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